하나 잠깐 여기 옆으로 잠깐 세서 여쭤보죠. 전세를 국가에서 보증했는데 왜 전세 사기가 나오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 분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네. 제가 뭐 사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에 우리나라 분이 가셔가지고 콩나물을 그 진짜 아주 신묘한 효염이 있는 약이라고 팔았다는 거예요. 콩나물을. 네. 앞에서 콩나물 딱 놓고 하루 이틀 막 자라잖아요. 키가. 네, 네. 그 사우디 왕자가 보니까 하루 이틀 막 쑥쑥 자라거든요. 콩나물이. 그렇게 사기쳤다는 게 이제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3, 4년 동안 한국 사람이 좀 멸시를 받았대요. 그 중동 지역에서. 뭐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이제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사기를 저는 정부가 방치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그러면 전세 보증 기금? 아니 그게 전세 보증 보험. 전세 보증 보험이고 그거 주체가 전세 보증 대출. 전세 보증 대출이고 그 주체가 전세 대출 보증을 쓰는 거죠. 네. 주체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네. 네. 그리고 서울보증공사라고 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둘 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제 국가기관이고 국토부하고 이제 국가기관 기재부 이런 데 대주줍니다. 국가기관이죠. 그리고 자본금은 적지만 이 총 1년에 쓰는 예산이 60조에 가까워 어마어마한 기구입니다. 기구인데 전세보증보험 손실액만 작년에 한 1조 가까이 됩니다. 아예 손실액만 피해 사고액만. 네. 그럼 그거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기준에 맞춰서 보시면 네. 거의 뭐 자기 자본금이 뭐 5조 10조라도 거의 파산 분위기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죠. 운영상. 네. 근데 이제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증보험의 한도 자기 자본 대비 비율을 기존에 60배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 운영을 하다가 요새 전세 사기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액이 많이 나고 하니까 돈이 이제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70배로 늘려달라. 대출을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 명분은 그거예요. 전세 대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분인데 그걸 빚을 자꾸 늘려서 국가가 보증을 쓰면 대출이 자꾸 늘어나는 얘기는 집값이 자꾸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국민들 골마트리는 일인 거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엄밀히 보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말씀대로 주택가격 상승에 바치는 역할은 분명히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이거죠. 3억짜리 집인데 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보증을 2억까지만 해준다 그러면 2억의 전세 대출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도. 네. 근데 이걸 3억까지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3억인데 매매가 3억이면 매매가는 당연히 3억 5천이나 4억으로 업이 되겠죠. 좀 기준이 좀 안 맞는 건데 100%. 네, 해줬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100%냐면 공시 가격의 150%까지가 상단이에요. 기준이. 그러면 어느 빌라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2억짜리라고 가정할게요. 2억이면 70%면 그러니까 계산하면 몇 프로 나면 한 99에서 105%가 뜹니다. 시세보다. 네. 그거를 또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꾼들 입장에서 내가 2억짜리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전세 대출이 3억까지 해준다네요. 그럼 집값이 3억을 맞추면 보증 대출 범위가 되잖아요. 네. 3억까지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면 신혼부부 뭐 청년 대출 1억에서 2억으로 확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도와주는 것 같은데 레버리지 확대니까. 1억짜리 집을 그러면 빌라 업자에서 1억짜리 지었을 때 2억까지 되니까 2억을 불러도 들어오겠죠. 왜? 저금리로 대출해 주니까. 네. 이 속에서 전세 사기에 싹시 트는 거죠. 원래 1억짜리인데 그럼 나가려고 하니까 뒤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세가 1억짜리였거든 전세가. 1억이 펑크가 나죠. 네. 돌려줄 돈이 있어요? 없죠. 이게 전세 사기예요. 그럼 이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국가가 베이스를 깔아준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다른 방송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전세 사기의 범인은 공모자는 국가다. 그 얘기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2억에 들어가서 이제 1억밖에 안 되는 시세가 2억에 네. 들어가서 1억을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도 배째라 이렇게 네. 해서 못 갚아요. 그러면 그 책임 귀속은 어디에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들으면 원래 국가가 대신 대납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잖아요. 개인한테. 네. 그런데 그 주인한테. 그런데 여기에 사기에 이제 플러스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지사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지 사장이 서는 순간 보증보험에 대한 구제의 그 가이드가 약간 바뀝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 피해자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보증보험을 들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부분은 뭐냐? 보증보험은 뭐 묻지도 따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장이 있는지 이 정도는 보거든요, 소득이. 그럼 불규칙한 분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직장을 잃었어. 전세는 이사 가야 돼. 직장은 나중에 2개월 뒤에 출근을 해. 이런 분들은 보증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이금융에 가서 그 올라간 주택 전세 가격을 비싼 금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보증보험도 못 들어. 네. 이분들은 사기가 터지면 완전히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그 과정조차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커요, 볼륨이. 제2금융권에서 하신 분들이. 네. 보증보험 대상이 안 되니까 대출은 맞춰서 되는데 보증보험, 그러니까 국가가 가이드를 높여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국가의 보호를 못 받는 분들조차도 이금융권 가서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 금리를 내면서 전세 가격은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게 되고. 네. 근데 그거는 오버슈팅 돼 있고 이분들은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보증보험 보호도 못 받으니까. 아까 보증보험 든 사람들조차도 바지 사장을 세우면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온상이 전세 대출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제2금융권에서 있었던 사람 그냥 그 집에 눌러서 살아야 되겠네요. 평생. 좀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가 직무유기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뭐 심한 얘기가 아니라요. 네. 제가 좀 능력이 있고 법조 개념이 좀 투철하다라면, 그 상세한 지식이 있다라면, 제 아는 부동산 현재 흐름의 시스템의 이 알고리즘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면 아마 변호사분들은 바로 그걸 위헌 소송이라나요? 늘 정도 됩니다. 직무유기 수준. 제가 볼 땐 분명히. 그러면 이 그 정부 보증 입장에서 구상권을 집주인한테 행사할 거잖아요. 집주인한테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바지 사장. 네. 그럼 손실 나는 거죠. 못 받잖아요. 아, 주었으니까. 네. 그래서 노숙자를 자꾸 바지 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없으니까 부재하니까. 네, 부재하면 어떻게 손실 처리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럼 나라에 우리 세금으로 또 메꾸게 되죠. 빈돈은. 그러면 이제 보증을 가지고 간 사람한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받은 사람, 대출 받은 사람. 그걸 가지고 지금 신랑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세입자예요. 청년이에요. 네. 나라에서 해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네, 거예요. 네. 돈도 못 돌려받고 죽어버렸어. 네. 그러면 국가에서 네. 이쪽에다가 죄송합니다. 원래 이쪽에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걸 가지고 처음에 우리 취약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좀 여건이 안 되는 젊은 세입자, 분들한테 대출 세입자. 이분들한테 압박을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모이셔가지고 단체로 막 소송 들고 막 그랬어요. 약간 이게 명료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보험료는 냈겠죠. 보증보험이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보험을 했으니까 너희가 보험을 해줘야 돼. 뭐 이런 입장인데 여기가 하도 돈이 떨어지니까 여기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보증보험을 들었는데 네. 중간에 바지 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새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선 젊은 분들이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서 분쟁들이 많이 터지고 실제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한마디로 개판인 거죠. 그래서 전세사기 특별법 나올 때 제가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이랬습니다. 하여간 총체적인 문제가 전세 대출의 출발이다. 집값 왜곡은 물론 전세 사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문제네요. 저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개인의 부채가 이제 100%를 넘었고 네. 전세가까지 합산을 한다면 실제로 부채 비율이 130%가 되니 어떤 나라도 이런 정도의 부채 비율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한국의 이 도시보증공사는 미국판 패니웨이 프레디맥 2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대담입니다. 정확하십니다. 그쪽은 그나마 최대한 좀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원래 공익적인 역할을.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런 모습이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도 더 걱정됩니다. 그 프레디맥이나 패니메이는 최대한 하다가 나중에 민간이 가입해야 되면서 하나가 민영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문제가 되는 쪽으로 흘러갔는데 우리는 애초부터 그쪽 방향의 베이스를 갖고 가는 모습이 느껴서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 국가 예산이 한 600조 대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여기가 1년 가용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자본금의 60배까지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1년에 그렇고 누적이 되면 뭐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험하죠. 이게 물론 이제 전세 사기 규모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바로는 아주 일부는 또 아니라 그럼요. 예. 규모가- 액수가 벌써 나타나니까요. 규모가 적진 않다.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전세 대출이 이렇게 볼륨이 크거나 이렇게 과다하게 해주기 전에는 전세 사기 대출 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네. 2015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15년에 대출 제도를 시작하면 2년 뒤에 만기잖아요, 보통. 네. 네. 아니나 다를까 2017년부터 2년 단위로, 그 다음부터 매년 단위로 걸치면서 급증합니다, 대출 사고가. 네. 그래도 한 1년에 사고 액수가 한 3천억, 4천억, 5천억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요즘 전세 그 임대차 사모펀드 좀 오른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럼 그 뒤에 2년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액수가 전세 사기 터지기 시작하고 재작년부터 이제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조 넘었나 그래요. 사고 표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다 또 지금 그걸 보증을 늘리겠대요. 아니죠.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 리스크 감소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네. 되면 이제 구조 조정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기에는요. 그걸 안 하고 도리어 펌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픈 거죠, 제가.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의 방향에서 조금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대담을 하면서 이제 금융쟁이로서 그렇죠. 금융쟁이로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은 마치 거래소가 지수를 올리려고 리모델링을 계속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현재 분위기가 부동산을 부양하는 방향으로다가 국가 금융을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이게 국가 세금 갖고 기득권들 주택 가격 유지하고 차익 남기고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잘못된 정책 방향인 거죠, 분명히. 적정선에서 적정 주택 가격이 유지되는 선에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의 도구가 기본인데 그거는 거의 없고 도리어 말씀드린 대로 전세 대출을 늘려서 마치 서민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걸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 있고 주택은 더 사기 어렵게 만들고 만약에 5년 10년을 해서 취한 노동의 어떤 대가를 한 번에 약탈적으로 대출 행위를 통해 뺏어가는 형태의 구조가 시스템화되어 버린 거죠. 아주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후세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 주택가격 부담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국가를 암울하게 만드는 기관의 정책 행태는 사실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교수님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이 정도까지 괜찮겠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진짜? 저희 책임 못 집니다. 그 심각한 건 사실 아니에요.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개인 부채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다가 네. 그것과 연관된 부동산과 연관된 국가 부채도 조금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놀라셨구나. 우려감이 추가로 드네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갑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영화 아니라 대표님이 보시는 시각이 금융의 뭐 어떤 커리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정확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갑자기 정확하시잖아요. 영화 빅쇼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시죠. 네. 저도 뭐 그건 옛날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아시지만 방송 가서 자꾸 이런 분위기의 말씀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를 위한 정책 타겟이 자꾸 느껴져서 좀 마음이 아프다. 기득권으로서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이런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갭 투자를 하셨던 뭐 하셨던
싱가포르도 보면요, 공공주택이 90%거든요. 네. 그래도 10% 민간 시장이 잘 돌아가요. 이게 뭐 인간은 뭐냐면 다 같이 잘 평온하게 살아도 인간의 성공의 성취욕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은 집을 짓고 또 그런 시장이 존재하게 돼요. 당연히. 네. 그럼 다 같이 잘 살면서 그렇게 가야지 왜 양극화를 빚고 후세가 희망이 없게 만들고 이런 형태로 부동산 정책이 가야 돼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네. 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싱가포르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약간 분위기 바꿔서 다른 얘기 잠깐 네, 하고 네, 네. 네, 오늘 조금 분위기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서 전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추석에 나가는 방송인데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추석이요? 아, 네, 추석에 나가는데 너무 우울한데요. 네, 근데 잠깐 돌려서 보면 싱가포르도 그렇고 런던 같은 경우도 네. 대표적으로 근데 거기 집값 비싼 거는 한국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비싸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백억씩 하고 집이 그렇죠. 그 단층이고 층도 안 높고 네, 네. 그런데 그럼 결국 이제 한국도 일정 수준 시간이 되면 최고급지 또는 최고액지와 그렇지 않은 데가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 그걸 결정하는 건 입지일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입지가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제 부동산은 사실 입지입니다. 입지인데 네. 그건 정부 정책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산지가 많고 뭐 영국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영국은 이제 이런 형태 이제 우리보다 역사가 길잖아요. 자본주의 역사가. 우린 사실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압축적인데 근데 영국의 지금 상태를 보시면 아십니다. 영국 지금 난리잖아요. 네. 경기 안 좋죠? 네, 경기 안 좋고 부동산도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영국은 말씀하신 그 비싼 집인데도 뭐 깊이 들어가긴 뭐하지만 우리가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처럼 임금 지대 이자라는 구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대가 막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봤자 지대가 더 올라가면 네. 총 GDP는 올라간 것 같지만 지대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죠.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실질 소득 마이너스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영국은 졌었죠. 네. 지는 과정에 지대에 대한 그 이론을 아니까 기득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 적용되니까 우리나라 상가 비잖아요. 네. 비면은 2년이 가도 안 나가도 그냥 버팁니다. 주인이. 기득권인 거예요. 네. 뭐냐면 한 번 낮추면 음. 10년 동안 올리는 액수를 계산해 가지고 낮출 생각을 안 해요. 버티고 그동안 벌어서 쫓아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의 소득으로 모은 부분을 그냥 지대로 약탈해가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합법화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전 세계 시스템이. 네. 그런 구조에서 영국은 그걸 유지하다가 영국 집 비어 있는데 세를 안 놔요. 놓긴 놓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옆에 동네는 완룸인데 여긴 만약에 투룸이면 얘가 2배 반 비싸도 안 내리는 거예요, 값을. 시대가 수요가 없음에도. 그러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안 맞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조금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게 영국보다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변수는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서울 시내 앞으로 문 닫을 초등학교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아, 그럼 뭐, 제가 10년 전에 쓴 책에도 초등학교 그때부터 폐교했거든요. 사립유치원이 작년에요. 전국에 780곳 정도가 폐원했습니다. 폐원을 780개 했다고요? 네네. 그 중에 한 40%는 요양원으로 좀 바뀌고, 그리고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100개 조금 안 되게 폐원했습니다. 네. 서울도. 예. 그러면 서울도 인구 감소해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뭐 2조니 뭐 얘기하잖아요. 1조니 2조니. 네. 그 용서고속도로라고 있어요. 용인 서울고속도로. 네. 그거 뚫리면서 용인 지역의 교통난이 좀 해소가 된 게 있거든요. 그 용인서 용서고속도로도 이게 1조인가 2조밖에 안 들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편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정부나 국가의 정책 입안자나 이분들이 정말 다 같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적인 개념이 있으시다라면 지금 서울 수도권 근교가다 보면 빈 땅 많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강남 개발할 때 하도 사람들이 안 와서 학원 다 옮겨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유도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똑같이 대학교를 옮겨주고 기득권을 이제 없애고 대학 분배죠. 해외처럼 대학교를
옮겨주고 도로를 놓고 하는데 드는 비용의 효율성이 지금은 국가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때가 됐어요. 도로 고속도로 한 방 빡 4차선 놓고 그럼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뭐 몇만 툭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볼륨 크게 하면 몇십 조 갖고 대단한 도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기업들도 뭐 일부 기업들이 법인세 뭐 10년 감면 이렇게 하면 분산이 잘 되면 주택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네. 지방 분산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을 싫어하신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자체도요. 수도권 자체도 빈 땅이 지금 엄청 많아요. 지은 땅보다. 네. 그러면 수도권은 도로 공사비도 양평 27km지만 한 15km만 가도 빈 땅 많거든요. 그런 데들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어떤 정치적 마인드가 있다라면 3기 신도시 세우는 것처럼 그럼 3기 신도시 볼륨을 좀 더 크게 하고 교통망을 조금 더 놀린다라면 그 들어가는 예산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집값 안정 편안하게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기득권들이 말씀 주신 좋은 입지 유지하려고. 좋은 입지라는 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밀집된 곳이잖아요. 그걸 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입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어떤 양극화는 해소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하기 때문에 영국은 신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는 신도시마다 다 대학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들어갔는데 네. 뭐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때인데 아마 좀 시대가 바뀌면 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10년이 지나면 우리 어렵게 사시던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좀 위에 분들 지금 한 70대 80대 분들 저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죠. 어린 시절을. 네. 그러다 보니까 자수성가 하셨고 열심히 사셨고 부동산까지 취득하시게 되시고 그러니까 물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제일 강한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갭 투자라는 레버리지의 또 자본주의 툴이 좀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게 최고조를 이룬 것 같아요. 네. 조금 지나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런 분들의 어떤 양식들이 모아지면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면서 또 어떤 뭐 경쟁 시장, 좋은 시장 이런 것도 또 시장이 형성되니까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데는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좀 저 위에 분들이 이렇게 좀 밑에 분들이 올라오시면 의식의 어떤 변환이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미친 듯한 이런 광풍 수준의 어떤 마인드들 전 국민이 거의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이런 분위기는 조금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아쉽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지나는 과정 속에서 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지 않을까. 의식 속에나 현장에서도. 그리고 만약에 정치에 가시는 분들이 조금만 이제 조금 정치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좀 마인드가 바뀌면 제가 볼 땐 풀릴 문제인데 지금이 좀 제일 과도기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 부동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입지냐고 여쭤봤더니 사회 문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입지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엑기스라면 부동산은 1번은 입지입니다. 근데 그 입지는 국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바뀝니다. 지내보니까 예.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만약에 뜻을 갖고 네. 예를 들면 세종시를 지금 수도로 다 옮기자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산 효과가 잘 일어나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기야 뭐 제가 여기 있는 바로 옆에가 강화문인데 여기가 한국의 다운타운 중에 다운타운이고 최배꼽인데요. 뭐 임대료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중앙에 그 권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시에다가 대법원, 뭐 검찰 다 이사 간다고 국회의사당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당연히 서울은 미국의 뉴욕처럼 경제도시로 남을 것이고 워싱턴이 근데 워싱턴도 보면 더 발전하지는 않잖아요. 딱 어느 정도만. 네. 그런 형태가 돼도 국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균형도 되고. 그래서 입지가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네. 분명히 뭐 그런 거는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입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강남과 마포가 일단 떠오르고 있고 강남은 이미 자리 잡았고 근데 이제 강남에 오래 살아보신 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살기는 마포가 낫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기는 어디가 더 낫다. 여기는 뭐냐면 우리 정치 경제 문화가 모여서 신분 상승을 노리거나 돈을 가진 분들의 어떤 속성이 있잖아요. 이런 행태들이 좀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부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예. 그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지역 분산과 그다음에 지역 분산이 그냥 단순한 지역 분산이 아니라 기업과 네. 그다음에 학교와 그냥 네. 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재풀,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 그러니까 생산 설비나 뭐 이런 기업들 이런 것과 이런 게 모두가 결합되어질 때 거기에 이제 어떤 균형 있는 데가 되고 그렇게 하면 좀 애놓기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좀 편해질 것 같고. 맞습니다. 좀 오늘 이 대담하게 앞서 좀 한국 사회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게 0.7명이라는 놀라운 출산율을 보면서도 별로 문제 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심각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의 그 제가 전략 기획가라면 네.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레밍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네. 현재 인구 상황이면 15년에서 20년 안에 부동산을 아무리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여러 개 가져서 그걸 재산으로 구축하려고 해도 사용 가치가 끝없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본질 가치도 떨어지는 걸 수밖에 없다는 저희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20년 후에는 재앙이 올 텐데 그 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비전문가니까 네. 대충 봤을 때 한 20년 지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그렇죠. 같은데 안만 늦어도. 20년 뒤면 왜 이걸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지금 준비를 안 하면은 감당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걱정되죠. 네. 지금 청년들의 모습이나 출산율이 심각한 거를 느끼지 않고 움직이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연관된 공공기관들 그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지금 흐름 자체가 약간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세 사기가 일단 한번 나왔고 영쿨2의 어떤 심각성이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못 받쳐줘가지고 네.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세 대주에 대한 그 실체가 드러나겠죠. 네. 그러면 조금 또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런 과정들이 지나면서 네. 말씀 주신 대로 20년 안에 그런 큰 위기를 막기 않도록 네. 뭐 이렇게 국민들도 생각하고 투자자들도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정부 당국자분들도 생각하시면 안정적인 시장 속에서 지금처럼 뭐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가 없으면 공인중개사분들도 힘들거든요. 네. 공인중개사분들도 이거 집값 내리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이제는 정치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네. 좀 미래를 보고 우리 후세들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오늘 부동산 문외한을 만나셔가지고 왜 오히려 문안이라고 했어요? 대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셨겠어요. 전혀 좋았습니다. 저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저는 밸류에이션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부동산도 요즘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금융 전문가시니까 도사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피를 제가 느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문외한이라서 더 깜짝 놀라는 시간이었고 보증 관련해서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네, 조금 좀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네. 한국의 현재 부동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 문외한과 함께 좀 다루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대담에 비해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대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좀 깜짝 놀랄 일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각도 저렇게 무식하나 막 이렇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많이 놀랬고요. 나중에 이 지금 들었던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저희 방송을 하면서 하나하나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다 공개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네네, 그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이제 혼동스러우실 텐데 아마 정부에서 이제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아마 신도시나 공공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애정을 가졌다라면 분양가도 저렴하고 또 좋은 입지 이런 곳들의 분양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그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다라면 내 집만에 도움이 되시니까 좀 활용하시고, 아마 공급 대책 중에 지식센터나 뭐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을 부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뭐 애로사항 있는 분들도 이번 대책을 잘 지켜보시면 급하게 막 처분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대책 나오는 거 보고 적용하시면 자산 관리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재테크 관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뭐 모르는 거에 눈을 뜨는 시간이었고 더불어 놀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여러분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자, 뭐 부족한 대로 좋은 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발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익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좀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한문도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